진짜 너무하네요. 동영상 20분짜리는요 3개도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면요 이 영상 근데 그 영상 볼 때마다 뜨는 핵이 볼 때마다 이거는 더 이상 기다려도 안 해요. 여기 KBS 압수수색 원합니다. 압수수색 해주세요. 압수해서 해주세요. 파일이든 다른 잘못이든 거기다 파일 주세요.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십니다. 사과를 충분히 했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야 우기다가. 한명이라도 우기다가 뭐냐고. 아니 저는 어제 3당 간사들이 합의해서 요구해서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왔을 뿐이에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언 속에서 당내에게 부수기가 끼어든 건 100번째가 잘못된 겁니다. 네, 11월 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양 반장, 그 신혜원 반장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흘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도국 유한울 기자가 우리와 함께 했는데 한번 돌릴게요. 예. 양 반장한테 그냥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잠깐 돌았고요. 유 반장 반갑고요. 이게 처음이죠? 네, 오늘 네. 처음입니다. 네, 잘 부탁하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지금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른바 고성 논란으로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오늘은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강기정 수석이 오늘 오전에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고자 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이 강 수석의 국회 출석 자체를 좀 거부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여야 예결위가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그 뒤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오늘은 파행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아예 열리지 않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고 반장, 오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했잖아요. 뭐 시장의 반응이 아주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이슈인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죠?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 서울 강남권 4개구와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영등포까지 총 8개. 예상은 고 반장이 예상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상? 국장도 아침에 예상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예. 예. 아무튼 자, 어. 8개 구에 네. 27개 동을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고 향후에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구조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대검이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요, 별도의 특별수사단, 앞으로 이제 좀 기니까요, 제가 특수단이라고 할게요. 특수단을 꾸리는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특별수사단, 특수단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특별수사단 구성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특수단 설치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안도 나왔죠.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지휘를 맡기로 했습니다. 파견 겸사 규모는 뭐 8명 내지 9명, 대략 한 10명 정도 안팎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수단 사무실은 이르면 오늘 중에 서울고등검찰청이죠. 12층 청사에 꾸려진다고 합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요, 세월호 참사 관련한 전 과정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대체 참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수사를 해보자는 게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또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등 지휘체계,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 수사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지금 기록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게 검찰 쪽의 설명입니다. 자, 이번 수사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진실을 밝힌다는 것 외에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이죠. 2일에 국민 고소 고발인 대회를 열었는데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122명을 규정하고 이달 중순께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의 이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가 본격화되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줄 소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따 이제 양반장 말제 때 짚어보겠지만 이제 보수통합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또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조사를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래도 긴장하는 기류가 있다는 게 또 정치권의 얘기더라고요.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소식과 외교안보 이슈부터 정리해 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소식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 또 당내 물갈이 진통, 오늘 국회 상황도 이어서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집값이 과열되고 정비 사업이 많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지역 등이 그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서 대상 지역을 이른바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무튼 시장의 반응, 파장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외교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들도 많이 있는데 고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 김현미 장관 말대로 오늘 그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번 대상 지역 선정의 특징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역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핀셋 지정입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 바로 보시죠. 자, 예상대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가 두루 선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개포, 대치, 도곡, 청담동 등 8개 동이, 서초구가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4개 동이 선정됐고요. 송파구는 잠실, 가락, 문정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동과 둔촌동 2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하되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외를 해서 총 22개 동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강남권 외 지역에선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구 일부 동이 선정됐는데요. 영등포에서는 여의도동, 마포는 아현동, 용산은 한남동과 보강동, 성동구는 성수동 일가가 각각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 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의 일반 분양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부터 당장 분양가 제한이 되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5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과 또 2년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거나 또는 집값이 안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규제로 안정화를 꾀하고 동시에 시장이 침체된 곳은 규제 완화를 해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내에서 다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면 재지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과장 조금 더해서 오늘 미국 국무부가 마치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온 느낌이었습니다.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 한꺼번에 서울을 찾은 겁니다. 자,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티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마크 네퍼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그리고 제임스 드하트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까지 표면적인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핵심 키워드 바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일단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스티웰 차관보는 어제 입국 소감을 밝히면서도 간접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Following the war, the U.S. was a donor, and Korea was obviously a recipient of U.S. aid as it sought to rebuild itself. And now Korea is a strong contributor in terms of development for the region and a great partner in that. 스티웰 차관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차관을 잇따라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신남방 정책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Very encouraged while we were there to note that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and continue to get better. We managed to further strengthen that in our interactions in Bangkok at the East Asia Summit, where we released a document that identifies areas where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new Southern policy overlap, and they it's significant in the areas that we identify of mutual interest and areas of potential cooperation.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관련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키스 크라크 차관은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를 위해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스티웰 차관보와 함께 강경화 장관을 만났습니다. Of course, you come at a time of expanding Yes. economic ties, especially in the trade and investment field. Right. And you're here to further that through the senior economic dialogue, I understand. Right. Really excited to take that to the next level. You guys have been great partners, great allies for a long, long time. 자,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공식 방문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수석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달 한국에서 분담금 협상이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미리 방문을 한 겁니다. 어제 입국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인상이 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드하트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he Korean people think the U.S. demand is too much. You understand that, right? Very good to be here this week. Thank you. 외교가에선 드하트 대표의 이번 방안을 3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 측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 언론계 인사 등을 다양하게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개포, 아현 등 서울 27개 동 선정. 네, 근데 미국 방위비 분담금 대표 있잖아요. 예고 없이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여행 온 게 아니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 국회 관계자들도 만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사전에 예고 없이 방문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나? 일단 외교부도요. 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미국이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고 반장이 이제 부동산 쪽에 해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고 반장한테 맡기거든요. 이제 오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4년 7개월, 정확하게는 대략 5년 만에 민간 택지 이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경기 과천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목표는 일단은 서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참고로 고 반장은 무주택자입니다 아직. 예.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얘기해야 돼요. 예, 전문가. 그 지식하고는 별개잖아요. 전문가의 함정이죠. 네. 예. 네. 아무튼 이 정부가 밝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이렇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이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또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 먼저 구 단위로 선별을 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 또는 일반 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이런 시장 영향력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최종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경기 과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 사업이 초기 단계라서 당장 관리 처분인가를 받는 등의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법정 요건, 정량 요건이 일부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슷한 곳이 서울 서대문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어느 정도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 물량은 있지만 이 정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정부는 물량이 아주 적어서 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 제외한 곳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를 그냥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심 포인트,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지역이 선정되느냐 하고 또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아무래도 두 가지일 텐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구반장? 네, 일단 말 그대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 가산비, 또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가상비를 말하는데요. 자, 분양가 중 이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매 제한도 실시가 되는데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에서 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2년에서 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에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 2년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만약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에다 1년 만기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대로요, 경기 고양, 남양주, 그리고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중에서 고양과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해제가 된 거죠? 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에 인접한 이 신도시가 있는 다산, 또 별내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최근 1년간 이 상승세가 뚜렷한 데다 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또 고양에서는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신축 소재 이런 거주 여건이 양호해서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 삼성 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이 공공주택지구 주요 7개 지구를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또 이 부산은 동래, 수영, 해운대 이 전역이 해제가 되면서요. 부산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까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양 반장도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건 맞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자, 외교안보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이 이동식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지금 이 북한이 그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느냐, 고정식 발사대에서 쐈느냐를 두고 야당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네,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부, 국정원 등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비공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 능력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혜훈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오늘 국감에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김영환 본부장은요, 이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오전에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조세영 1차관을 만났고요. 오후에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잇따라 찾았죠, 고반장. 그렇습니다. 오전에 외교부를 찾았더니 스티렐 차관보, 이어서 청와대를 찾아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예정 시간을 넘겨 70분간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김현종 차장은 우리 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스티렐 차관
차관보는 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이 린치핀 핵심 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위해서 바로 국방부로 이동을 했는데요. 자, 면담을 위해 이 스티릴 차관보는 면담에 앞서서 이 기자들의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지소미아를 명시하진 않았고요. 우리는 오늘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 각종 협정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 관련 아까 환상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 발언을 놓고 뭔가 좀 중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한동안 좀 돌았었죠. 네. 자, 그리고 일본을 찾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 해법을 어제 제시했잖아요. 연설에서요.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본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어제 와세다대 특강 등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α 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두고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 문희장의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은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독도 인근의 소방헬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는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실종자가 이제 발견이 됐고 조금 전에 선원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이고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오늘 KBS 양승동 사장이 이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부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이죠? 101이에요, 101이에요. 101이죠? 101. 제작진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성을 추구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죠. 한편 검찰은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대로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를 위해서 오늘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이 표방한 문구였습니다. 자, 시청자들은 내가 투표한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될 거란 믿음을 갖고 유료 문자를 보냈죠. 그러나 마지막 생방송 경연 투표 결과 유력한 데뷔 주자로 예상이 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요. 팬들은 1위부터 20위까지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이 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진을 고소 또 고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지 3개월여 만에 제작진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자, 법원은요, 김모 CP와 안모 PD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또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책임 제작자인 김모 CP는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고 안모 PD는 이 두 혐의에다가 배임수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고 본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안 PD는 한 기획사로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지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안 PD가 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시청자들의 눈에 잘 띄게 방송을 편집하거나 또 경연 노래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 CP는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로 불리는 슈퍼스타 K를 연출해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 슈퍼스타 K 시리즈를 연달아 이렇게 히트를 시키면서 엠넷을 대표하는 PD로 불렸는데요. 게다가 슈스케를 통해 데뷔한 가수들도 모두 또 인기를 끌며 그야말로 스타 등용문으로 불렸습니다. 자, 슈스케 출신의 대표적인 이 가수도 그중 한 명이죠. 정치부회에서
존박 씨를 만나다니 정말. 저도 이런 곳에서 노래를 다 하다니. 강정 아나운서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날씨 춥고 냉면 먹기 딱 좋은 날 오셨어요. 솔직히 존박이 정치부 회의에 애청합니다. 사실 정치 뉴스가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잘 말을 못 알아듣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네, 참고로 구속된 안 PD도 이 바로 존박 씨가 이 준우승을 했던 슈퍼스타 K 시즌2 연출을 맡으며 본격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에 나서는데요. 2016년부터는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이어 또 성공을 시킵니다. 자, 고의로 출연자들의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또 별개의 리액션이나 멘트를 함께 이렇게 편집을 하는 악마의 편집 논란도 늘 따라다녔죠. 자,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이 100원짜리 이 문자 투표로 스타를 만든다는 대리만족과 쾌감, 또 무엇보다 실력과 인기만으로 선발하는 공정성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공개 오디션은 공정할 거란 팬들의 판타지, 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했지만 알고 보니 국민 대사기극이었고 이 아이돌을 꿈꾸며 땀 흘리던 연습생들에겐 공정 경쟁이 아닌 취업 사기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시했던 것이 터졌다 이렇게 말도 나오고요. 아마도 다른 비슷한 프로에서도 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 투표 의혹 사건은 방송 신뢰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심의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방송심의에서 객관성 조항 14조 조항이 이제 사실과 다를 경우에 심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의도성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중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에 들어온 검찰 속보입니다. 자, 대검찰청이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잇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고소 고발 그리고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특별수사단인데 그동안 세월호 의혹을 규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쳐온 윤 검찰총장이 직접 설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장관도 여기는 영장에 어떤 제목을 넣어라 말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총장 왜 안 하십니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수단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직접 지휘를 하고요.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집니다. 자,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요. 자, 임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특수 1부장을 모두 지내는 등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2번이나 하는 진기록을 갖고 있을 만큼 이 검찰 내에선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자, 세월호 참사 5년 6개월 만에 꾸려진 특수단, 그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준비합니다. 검찰 세월호 수사단 구성, 관련 의혹 철저 수사입니다. 네,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수사단 자체는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앉게 되지만은 지휘는 이제 대검의 지휘를 받는 거죠.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아예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되고요. 규모는 단장 1명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에서 6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경과를 감안해 추후 확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선실 내 CCTV 녹화 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 폐쇄회로 TV 저장 장치 조작 의혹, 청해진 해운이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죠. 자, 이 특조위는 지난달 31일이었죠. 중간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그 승객에 대한 구조 수색, 후속 조치
지연됐다,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됐다 밝혔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헬기를 구조된 학생이 아니라 해경청장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면서 희생자 발견, 이송이 늦어졌다 해서 많은 공분을 샀었죠. 자, 4.16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이 검찰의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했고, 이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등 122명을 오는 15일 고소 고발하겠다는 방침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이 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조사 방해 세력에 포함해서 고발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했던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으므로 살인을 저지른 해경 지휘부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가해자들 모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자들이 앞장서 국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전면적이며 철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뭐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 내년 4월 총선에 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서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어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산의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한 식품 가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군의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업체 대표가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또 이 법원장이 업체의 군납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했는데요. 군 법무병과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장성급이 2명뿐이라고 합니다. 고등군사법원 또한 군형법에 따라 1심인 보통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데요.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아, 법무병과 안에 장성급이 2명밖에 안 되는군요. 상당히 고위직이네요. 그렇죠. 네, 준장이라고 그랬죠, 준장. 아까 류하늘 반장이 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준장이라고 그랬죠. 아니, 준장이면 별이 몇 개죠, 유 반장? 제가 거기까지는 별이 5개죠. 아이, 그렇죠. 5시 정치부에는 맞는데요. 아이, 또 생각나네. 이마에 그 별 5개. 자, 아무튼 준장은 원스타죠. 그렇죠, 고 반장. 네. 맞죠? 네. 정말... 중장이 별 3개입니다. 중장이. 저도 이제 현역 출신이고요. 자, 좋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 연구실 등을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조 전 장관이 딸 그리고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역시 임박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닷새 정도 남은 만큼 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의 2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전체 수사 기록이 34건인데 어제서야 22건을 처음 받았다면서 아직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어제 열람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은 지금 이제 오촌 조카 그 혐의를 이제 정 교수가 이제 뒤집었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조 씨 측 변호인이 약간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땠답니까? 예, 일단 근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뭐 군대도 안 갔다 왔냐, 어떻게 준장이 별이 5개냐 그러는데 그냥 제가 웃기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 돌침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안 가긴 갔다 왔어요, 양 반장. 조금 짧게 갔다 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예, 아무튼 공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은 말이죠. 이 변호인은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이 다른 사람의 죄라고 하는 건 변호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 법률적 주장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검찰이 제기한 이 공소 사실로는 이 정경심 교수와 이 조 씨가 공모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앞서 집중 발제에서도 봤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순위 조작 혐의로 제작진이 PD가 구속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아까 이제 경찰이 프로듀서 X101 아까 이제 고반장 때문에 제가 망신당했어요. 뭐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101 그 외에도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뭐 투표해본 사람 있어요? 유 반장 투표해봤어요? 저는 사실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작 의혹에 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투표를 해봤다고요? 네, 근데 누구를 뽑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그것까지 알고 싶진 않아요. 일단 저는 아니 제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투표해봤는데요. 저만의 픽은 보국장입니다. 하여튼 뭐 진실성이 1도 느껴지지 않아요. 최 반장의 얘기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속 PD들이 구속이 됐는데 엠넷이나 CJ ENM 측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CJ ENM 계열사인 엠넷의 프로듀스 X101 투표수 조작 사태가 결국 담당 PD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CJ ENM 측은 어젯밤 소속 PD가 구속된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요.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내놓은 입장으로 가름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PD가 구속되기 전 CJ ENM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엠넷 프로듀스 X101과 관련해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PD 모두 엠넷을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이미 프로듀스 101 전 시즌과 아이들 학교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고요. 또 구속된 PD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순위 조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무진 이외에 더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제작진을 상대로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까 이제 국회 국정감사인가요? 그 장면도 잠깐 저희가 봤는데 국회에서는 이 같은 투표 조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른바 푸듀 X 국민 감시법인가요? 감사법인가요? 발의가 됐다면서요? 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엠넷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뭐 저희 JTBC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홈쇼핑 채널 이 방송국에는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CJ ENM의 음악 엔터테인먼트 이 방송 채널 사업자인 엠넷의 경우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위원회는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면 방송국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은 엠넷에 시청자위원회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장난질을 쳤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 인생을 판돈 삼아서 도박 노름했던 어른들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엠넷 이외의 다른 방송 사업자가 이 법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은 엠넷 타겟법입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는 엠넷 측에 촉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만드세요. 이렇게 대형 사고 쳐놓고 방송사는 그냥 조용히 묻어갈 겁니까? 그 PD만 잡아놓고요.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네. 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세월호 특수단 구성이 가장 큰 뉴스고 앞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잠깐 검찰 관계자의 그 발언을 소개했지만요. 더 이상의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타이밍을 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방위 수사를 지시했고 또 검찰이 수사팀을 오늘 이제 검찰청사에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지금 이제 단장은 이제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시작한 만큼 앞으로 많은 속보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재수사 착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냈죠.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 회견을 가졌습니다. 유 의원의 불출마 결정은 이미 알려진 터였습니다만 어제 김태흠 의원의 회견으로 촉발된 중진 용태론과 맞물리면서 한국당 내부의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땐 상당히 잘 나갔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상하게 이 국회 와서는 특히 2016년 10월 탄핵 정국이 펼쳐진 이후에는 글쎄요, 거의 뭐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살았죠. 조용하게 말이죠. 이미 한참 전부터 21대 총선 안 나간다 의향은 밝혀왔었는데 그걸 오늘 공식화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불출마 선언 한국당 현역 의원 중 1호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회견의 핵심 불출마보다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이분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되고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빈 틈새라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판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민봉 의원의 이 발언, 어제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의 이 발언,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고 그냥 팡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한국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그러면 이 대상자가 누구길래 이런 거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먼저 한번 명단을 보겠습니다. 자, 영남권 3선 이상자, 그러니까 부산부터 보면 김무성, 김정은, 유기준 등등, 울산은 정가변, 경남은 이주영, 김재경 등등, 경북은 강석호, 김재원 등등, 강남 갑, 여기서 3선 이상은 이종구 의원뿐입니다. 도합 15명이, 조경태 최고위원 부산도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초선이기 때문에 3선까지는 민주당에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5명 중에 김무성 의원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불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심리란 게 말이죠. 나가더라도 내 발로 나가야지. 남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 이건 모양 빠지죠. 시쳇말로. 자존심도 용납치 않습니다. 나가려고 신발 막 신다가 그냥 다시 벗고 들어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서 말씀드린 그 당사자들, 내가 왜 나가 합니다. 이렇게요.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거론한 것도 문제고 감정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말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 10년 넘게 사람들한테 참. 자, 용태 대상 지목된 의원들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잠깐만, 네가 뭔데 우리한테 나가라 말아요. 그럼 너는 이렇게 말이죠. 본인은 그런 말들이 좀 없는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가지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자, 김태흠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재선입니다. 3선 아닙니다. 자, 지역구는 충남 보령 서천, 그러니까 영남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선거 이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7, 18대, 17대부터 연달아 4번 공천을 받았습니다. 17, 18 총선에서 낙선을 했던 거죠. 자, 당내에서는요, 자기가 낙선해서 재선인 거지 계속 붙었으면 본인도 4선 중진이다 말이죠. 자, 김태흠 의원에 의해서 또 다른 용퇴 혹은 험지 출마자들로 분류된 전직 지도부 중에 한 사람,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 홍 전 대표가 이 당대표 시절일 때 친박계 최고위원으로 김태흠 의원이 있었는데 사사건건 충돌했죠. 자, 그런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비수를 들이댄 탓일까요? 이렇게 일갈합니다. 충남의 K 20대 총선에서 진박 간별사 자처하면서 십상시 정치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 친박에서 말 갈았던 그들이 벌이는 정치쇼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충남 K 바로 김태흠 의원입니다. 자, 총선이 닥치면 어차피 이런 소란 한 번은 겪어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승화시키느냐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법이죠. 자, 그렇다면 그 키를 쥔 황교안 대표의 선택 어땠을까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총선 기획단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 글쎄요, 뭐 이거 딱 떨어지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소식도 좀 알아보죠. 황교안 대표의 어제 이 발언.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사실상 박 전 대장 영입은 없던 일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당 회의에서 그렇게 끝난 건가 싶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군인의 딸로 태어나서 세상 물정 어둡기만 한 군인들 생리 너무 잘 알기에 기자회견 전날 박찬주 전 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장님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냐, 잘할 수 있겠냐 말리기도 했다던 바로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상대로 오히려 독이 돼버린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많은 공격들을 한 몸에 받는 걸 보면서 더 세게 제가 말리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정 최고위원 공관병 갑질 논란 맨 처음 제기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냉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박 전 대장 두둔했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가를 따는 일, 감 따는 일이 모두 공관병의 부대 활동에 해당합니다. 자, 이 회의 끝나고 기자들은 또 어리둥절해졌죠. 아니, 이 박 전 대장에 대한 이 당 지도부 기류가 또 변하는 건가? 도대체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거냐 말이죠. 어쩔 수 없죠.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의 입장으로 정할 일은 아니죠. 여러 걱정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당 입장 변한 거 아니야? 정미경 최고 혼자 생각이야 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좀 정돈된 메시지가 필요해 보인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곧바로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총선기획단을 같은 날 이제 출범은 시켰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외형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은 좀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당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흠 위원의 중진 용태론이 터져 나왔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유민봉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좀 봤지만요. 지금 이제 당내가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수 대통합론을 강조를 한 그런 회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0월 한 달간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소외로 먼저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광장의 뜻은 보수 통합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당내엔 통합 논의기구를 만들고 또 모든 보수우파 세력의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유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통합협의기구에서 통합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반장,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이제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제기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의 엇갈린 시선,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관련한 오늘 발언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황교안 대표는요.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성찰의 자세를 갖자라고 했습니다. 한국당 대표인 자신의 책임이자 한국당의 책임이며 자유우파 모두의 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과거는 교훈을 삼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대표 등이 강조한 것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공방은 통합 걸림돌이 되는 만큼 묻어두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 유승민 의원 그룹과의 통합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련한 발언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있었고요. 그동안 물밑에서 해오던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면서요. 유승민 의원과도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는 사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유승민 의원은 여러 차례 황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황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별 액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양측 간 그동안 물밑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합 논의 기구 차원에서 공식화하겠다라고 밝힌 셈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유승민 의원과 직간접 소통을 해왔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소통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간접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가진 게 없다. 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네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대로 통합 논의가 이제 잘 진행됐다고 가정을 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통합 정당을 만들 그럴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이게 또 얼마나 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황 대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낮추는 협의도 필요하다. 예, 여기서 우리는 뭐 자유한국당이겠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기구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당대당 통합 과정을 지켜봐 오셨지 않습니까? 큰 정당이 작은 정당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존의 당을 허물고 당대당 통합 정당을 띄우는 거였는데 일단 그 방법론 여지 자체는 열어놓은 셈인 거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도 했지만 혹시 유승민 의원 쪽 반응이 있어요? 네, 뭐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최고위원은 뭐 전 최고위원은 뭐 황당하다라는 뭐 반응이기도 한데. 전 최고위원인가요? 네네. 그렇죠. 지금 전 네, 최고위원의 네, 상태죠. 자, 유승민 의원 측은요. 지금 뭐 오늘 황 대표 회견에 대해 공식 반응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탄핵 찬반을 뛰어넘어 미래로 가자는 황 대표 얘기는 뭐 유승민 의원도 그동안 뭐 강조해 왔던 통합 조건과 비슷하긴 하죠. 자, 이 때문에 이제 공은 뭐 유 의원에게로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황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예의주시하면서 뭐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부심하는 분위기고요.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이 공식적인 논의에 응할지 내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유승민 의원 그룹하고 통합 논의를 하겠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공화당 쪽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황교안 대표는 우리 공화당과도 직간접적인 논의를 나눈 바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 논의를 안에 다 모이게 된다면 통합 논의 틀 안에 다 모이게 된다면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공화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인지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어버리면서 하자고 하는 보수 통합 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다라고 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탄핵 오적을 정리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통합을 말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다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요. 자, 아무튼 이제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기구 발족 선언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요.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둘러싼 이제 당내 뭐 비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이어졌고요. 또 김태흠 의원의 중진 용태론, 뭐 이런 상황에서 당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나왔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통합 논의를 늦출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내놓은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중진 용태론, 또 여기에 따른 황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일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툭 던져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 황 대표의 제안에 다른 정파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그런 리더십 논란이 좀 일축될 수도 또 아니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뭐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불편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용도 없는 보수 대통합을 발표하기보다는 진심을 갖고 난국을 헤쳐나가라, 뭐 이런 뭐 비판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맹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국면 하네요. 전환을 위해서 그냥 던졌다 이 얘기. 지금 이제 리더십 논란 뭐고 좀 국면을 피해가기 위한 뭐 수단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비판을 한 거네요. 네. 자, 그리고요,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기내 성추행 논란, 뭐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뤘고요. 오늘 해외 일정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러서요, 인천공항에 온 거죠.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이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가려고 인천공항에 오전 9시 20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자, 인천지방경찰청 이 여성 청소년 수사계가 인천공항에서 도르지 소장에게 체포영장을 바로 제시를 하고 인천청으로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어요? 예, 어제 법원에서 이 발부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도르지 소장은 뭐 종전 입장대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 지금 속보를 계속 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조사 중인 것 같네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예. 지금 이제
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당시 이제 피해 승무원 와서 이제 진술을 하고요. 글쎄요, 뭐 대질까지 시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조사가 좀 더 필요하겠죠. 예. 네, 속보가 혹시 저희 회의 중에도 더 들어오면요, 양 반장이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황교안, 유승민과 직간접 소통에 왔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박 3일간의 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늘은 각 청와대 수석실별로 밀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야당과의 관계 개선 역시 현안 중 하나일 텐데요. 모친상의 조문으로 온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상황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른바 고성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데 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와 국회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 어제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모친상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3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으로 출국했었죠. 피로가 쌓였을 법도 한데 오늘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태국 순방 일정이 빡빡했지만 최근 여러 현안을 고려했을 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연차를 쓰지도 못하게 만든 국내의 현안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난 1일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른바 고성 사태입니다. 지금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오늘은 3분간 간격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 이게 위원장은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 후폭풍으로 한창 일할 때인 국회가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사과 그리고 강 수석의 사퇴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먼저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찰개혁 법안 실무 협상 원래 어제 열리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보이콧했고요. 같은 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경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취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식 입장 없이 지켜보던 청와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회의에 출석한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은 100번 또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래 제가 회의에 불쑥 끼어들어서 그날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그 발언 속에서 된 얘기에 불쑥 제가 끼어든 건 100번 제가 잘못된 겁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 강 수석의 출석 소식에 예결위를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자고 있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 국회의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표, 원내대표 만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문 대통령 모친상 때 황교안, 손학규, 심상정, 정동연 이 야당 4대표들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조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로 꽉 막힌 여야 관계를 좀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쉬지 못하게 만든 현안,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경색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문 대통령에게 친필 조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 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습니다. 네,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사실 북한이 이렇게 애도를 표할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살짝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북한은 동해를 향해서 발사체 2발을 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당장 선택할 카드는 조의문에 대한 답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말도 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중대 현안,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입니다. 원래 지난달 31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8일로 다시 잡은 건데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뿌리 뽑을 개선책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자리로 문 대통령이 4차례나 직접 주재했는데 최근에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네, 8일 회의 역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검찰 전관 예우와 채용비리 방지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 대상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참석하면 문 대통령과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건데요. 벌써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나 대화는 어떨지, 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바로 앞에 두고 검찰 개혁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 반장이 정리한 문 대통령을 쉴 수 없게 만드는 3대 현안이었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순방 마친 문 대통령, 야당 대표 초청 검토, 전국 변수로 떠오른 강기정 논란. 네, 사흘 뒤인 11월 9일이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현안을 지금 유 반장이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와대 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국회 상황을 보면요. 일단 오늘은 강기정 정무수석 논란이 제일 뜨거운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예결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왔는데 야당에서는 원래 노영민 비서실장 나오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강 수석이 대신 나오기로 하자 한국당 등 포함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예결위 회의까지도 보이콧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아예 파행이 된 겁니다. 우선 오늘 금요일 10시에 오늘 못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일단 전해철 민주당 간사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 불참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 예결위 이걸 봤더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날 출석한 이후에 계속 안 나오더라, 그런 관례를 따랐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일종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본인은 아까 입장 잠깐 내놓은 것 같은데 청와대나 뭐 강기정 수석이 입장을 오늘 내놓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우선 강기정 수석 그 예결위 회의장을 지키고 앉아있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바로 좀 따라 붙어서 관련 질문을 쏟아내니까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끼어든 것은 잘못됐지만 운영위 당일에 충분히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청와대 입장도 비슷합니다. 운영위 당일에 여야 합의로 강 수석이 사과문을 냈다. 그래서 운영위가 다시 열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사과 입장을 냈기 때문에 따로 청와대 차원에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이 핵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네, 아까 회의장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아까 붙어서 한 발언이었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도 강경한 상황인데 이른바
강기정법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그건 무슨 맥락이에요? 네, 이 국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면 위원 이름으로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게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위원회 차원에서만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당이 원하지 않는 고발은 할 수 없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을 통해 이번처럼 야당을 모욕한 증인에 대한 고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청와대가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강기정법을 통해서 더 이상의 국회 모욕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최 반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른바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를 국회 로텐더홀로 옮겨서 이 지도부 회의를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회가 불신임받는 이유는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한국당의 이딴 보이콧을 공격 포인트로 삼은 거죠. 자, 그러면서 국회 회의 개최와 법안과 안건 상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혁신의 현장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를 들어서 국회 혁신의 목소리를 외치겠습니까? 더 이상 잠자고 있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내일로 예정됐던 이제 청와대 예산 심사가 일단 연기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국회 다른 상임위로 파행 사태가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가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만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은 뼈가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유 반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조의문을 보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답신을 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내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주제인데요. 정부는 현재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아까도 이제 국회 발제 때 제가 짚어봤던 대로요.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진용을 갖추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중진 용태론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 논란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를 청와대 발제에서 했죠. 내일로 예정됐던 운영위 예산심사는 일단 연기됐는데 국회 상황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인수할지를 놓고 내일 본 입찰이 진행됩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본 입찰 이후에 이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막이 운영위로 나갔거든요. 뭐 예결위로 좀 바꿔줘요.